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은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넘어선 코인 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 효과. 하루 19조에 달했다. 어제 하루 이른바 이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등등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19조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하루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 거래된 대금은 얼마나 되냐? 17조 9천억 원입니다.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된 것보다 코인으로 거래된 게 1조가량 더 많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넘어선 코인 거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내 코인 시장만 이런 거냐? 아니죠. 코인은 국내만 따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어떤 속보가 떴느냐?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지금 코인 가격이 8만 8천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왔는데 사실 직전 날 8만 달러를 처음 넘었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8만 8천 달러를 또 넘었다. 내일 9만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히 날개를 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코인만 날개를 달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날개단 미국 증시와 코인,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입니다. 네. 지금 코인 얘기했었죠. 코인뿐만이 아니다. 국내 증시는 아닐 수 있더라도 미국 증시는 또 역시나 날개를 달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주요 지표입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나와 있죠. 5,782.76, 5,995.54. 거의 6,000에 가깝습니다. 증감률 3.68%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대형주들을 볼 때 S&P 500을 얘기를 하는데 말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같이 주목받는 사람. 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테슬라는 얼마나 올랐느냐? 무려 27.75%가 올랐습니다. 네. 코인도 증시도 더불어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뛴다는 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당분간은 이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도이치 명태균만 남겼다. 네. 야당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이치 명태균만 남겼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발 의혹만 남기고 다른 거는 다 혐의를 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 14건에서 최소 2건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지금 주겠다. 다만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비토권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라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야당이 대체 왜?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분열 노렸나? 야, 김여사 특검법 수정. 야당의 이런 특검법 수정안 제출은 여당의 분열을 노린 거 아니야? 라는 게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 결집에 나서니까 수사 대상을 줄이고 3자 추천을 수용해서 여당 내부가 좀 분열될 수 있도록 이걸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시각이에요. 실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리고 여당은 이 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야당 전공의 빼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그 말씀드렸죠. 조금 전인 오전 8시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했습니다. 첫 회의 시작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름은 여야 의정인데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의의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 이 사안의 핵심인 전공의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 빠지고 전공의 빠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뺀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라는 건데 어제 나온 얘기 매주 2회씩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탄절 이전에 야당과 전공의가 포함된 진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이 돼서 논의가 돼야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성탄절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권고사직 재취업 한파 4050 신사오정 시대입니다. 사오정이라는 얘기,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 아니죠. 외환위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오정, 45세 정년 시대다. 그만큼 빨리 퇴직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4050 시대 다시 새롭게 사오정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까요? 밀려나는 중장년 직장인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주된 직장 그만둔 중장년 구직자는 평균 50세더라라는 거예요. 14년 5개월 정도 평균 정도 근무를 하면 50.5세쯤에 그만두게 되더라라는 건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데 비자발적 실직이 51%가 지금 된다라는 거죠. 절반이 넘는다. 대기업도 지금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점점 혈자리가 줄어드는 4050. 지금 사실 이 저출산 문제에다가 정년을 늘리냐 마냐라는 얘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오정의가 나오는 이유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박스가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4교시 과학탐구 영역 문제지라고 써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수능이죠. 수능을 앞두고 시험 문제지 배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정정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문제지를 이 전국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젠 정말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을 때가 아니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네, 컨디션 조절, 멘탈 관리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조마조마하죠. 네, 이번 시험 어려울까, 쉬울까, 어떨까? 그 답이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문답지 배부, 국어, 수학 다소 까다로울 듯. 국어랑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를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응시를 했다고 한다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수학과 국어가 다소 평소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6월이랑 9월에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불수능이라고 얘기했고요. 9월 모의고사를 물수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과 불, 그 중간 어둠에쯤해서 이번 수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BMI 26 찍은 나 이젠 안 뚱뚱. 네, BMI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는 체질량 지수를 얘기하죠. 요 체질량 지수 BMI 25가 넘으면 비만이에요. 그럼 26이면 비만인 거죠, 사실. 기준에 따르면. 근데 이젠 안 뚱뚱. 네, 이젠 비만이 아닌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건보에서 비만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5가 아니라 우리 27로 올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25 기준이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대로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다. 근데 이 기준을 25가 아니라 27로 옮기면 5명 중에 1명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비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걸 기준으로 올려서 비만 인구를 줄이는 게 맞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뭐라고 얘기했냐. 20년 전 분석에선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 BMI 23이었다. 근데 이제 체형, 생활 습관 이런 질병 양상이 서구랑 좀 닮아가면서 BMI 25로 옮겨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한국인 비만 진단 기준 27로 상향 조절하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7로 옮기면 되겠군. 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의료계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특히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BMI 23에서 25 사이에서 위험도가 좀 더 올라가고 그 뒤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고려하면
지금 같은 BMI 25 이상으로 유지해왔던 요 비만 요 지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보에서 올리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죠.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로 채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들어갈 법한 기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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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꺼냈다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제3자 추천, 수사대상 축소, 민주, 김특검법 수정안 꺼냈답니다. 아까 저희 일변에서 살짝 같이 봤죠. 민주당이 이제 김 여사 특검법 지금 3번째 냈는데 관련해서 요거 수정안 우리가 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당은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러면 명태균 게이트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하여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똑똑히 들으셨나요? 제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검토 예정 아니고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한 대변인이 얘기한 게 어떤 안이냐?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요거죠. 수사 대상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4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정안을 어떻게 내겠다? 요 빨간색 3개만 남기고 다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뭐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그리고 위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요렇게만 남기고 나머지 뭐 명품백 수수 의혹, 뭐 관저 이전,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구수 이런 걸 다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방식도 그 전에 지금 현재 제출된 특검법에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다시 말해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먼저 4명을 추천을 하고요. 이 중에서 국회에서 추린 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에서 비토를 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일단 대법원장의 추천을 하는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비토권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수정안은 우리가 내서 오는 14일 내일 모레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안이 이상휘 의원님. 네. 여당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당이 받을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서너 차례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 네. 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헌적 소지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소위 말하자면 이 정도인데 이걸 받지를 못하겠느냐 하는 어떤 통보 형태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차례의 수정을 하면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특검법 자체가 본연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의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위헌적 소지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만은 네.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이 건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명태균 경선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검에 잡아넣고 그다음에 특검의 추천 방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가 추린 2명을
선별해서 대통령에 또 올리고 대통령 임명하면은 네. 이게 임명한다는데 다만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야당 비토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관계, 이 경선에 대한 문제점 이걸 특검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국민의힘 여당 대표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러한 목적인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헌적 소지뿐만 아니라 야당이 여당 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진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이 안은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위헌적 소지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준호 의원님.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제3자 특검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특검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딱 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물론 지금 뭐 위헌적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물론 당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내심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저 정도 아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야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탈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14일 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의원님 짧게. 예, 글쎄요. 저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우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저 안을 제출했을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저렇게 갑자기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조만간에 있을 14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당히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뭐 전쟁 중에 가장 좋은 전쟁이 자중질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상상 이걸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전략적 모토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던지는 겁니다. 네. 지금 사안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급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정 의원님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급하니까 여당 내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책략의 차원에서 지금 수정안을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히려 반대인데요. 네. 느긋한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설특검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14개에서 빠져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급해서 네. 나오는 안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전 포석까지 대비했기 때문에 저 안이 네. 가능한 겁니다. 네. 정의를 위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논한다 그러면은 14개의 올라왔던 특검법 안을 갑자기 왜 이렇게 철회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추격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특검법의 조항이 대상에 올랐던 그런 항목들이 네. 여기에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자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짝 좀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굉장히 지금 입장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좀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를 보면 민주당에서 만든 수정안은 3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겠다. 나머지 뭐 상설특검으로 하든 뭐라든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 의원님 여기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있고요. 명태균 씨 의혹 있고요. 세 번째가 위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따지면 사실 요 밑에 뺐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게 또 관저 이전에도 뭐 명태균 씨가 개입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뭔가 더 나오는 거 다 그냥 갖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또 여당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수사 범위가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특검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지금 배제할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거는 그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장치인 거지. 굳이 뭐 사건 범위라든지 뺀 그 14개 혐의를 뭐 우회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뭐 그렇게 확대해서 크게 볼 건 아니다. 이거는 통상 특검법에 들어가는 당연히 서브 조항으로 들어가는 이거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당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죠. 다음 기사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만 갖고 일단 제3자 특검을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뭐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 것 같죠? 지금 웨이터인가요? 근데 앞에 힘, 네, 국민의힘이죠. 한동훈 대표인 것 같은데 땀을 흘리면서 앞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수정특검법.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거리 좀 벌려주세요. 기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그냥 아무 말 하라고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희 의원님.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을 한동훈 대표는 없었는데 이상희 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그림을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아주 밥상이 이쁜 밥상은 아닌 것 같아요. 먹기 좋은 밥상이 먹기도 좋은데 먹게끔 손이 가는 게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검법 14개 항목 중에서 서너 개로 이제 줄이고 했는 중에 우리 정 의원께서는 어리게 들어갈 수 있는 문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위 사건을 조사 중에서 인지된 사건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요식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문구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비토크를 완전히 포기한다. 그리고 추천권을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나온 안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하는 실질적 야당 비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됐는데 네. 그러면 위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지 말란 그런 어떤 담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 3자 특검 추천안 법안 네. 이 부분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때맞춰 잘 됐다 싶어서 민주당이 이거 바로 지금 시점을 맞춰서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여기다 책임 소재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탈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14개의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몰라도 지금에서야 야근 고양이가 무엇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뭔가 모르게 포장을 해냈고 배려한 듯한 그런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쟁 유발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야근 고행감을 숨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 김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말고도 정 의원님 아까 말씀이 우리는 상설특검도 있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말고 상설특검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우선 14일과 28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 특검표 표결 결과를 보고 이제 상설 특검을 정리를 하겠죠. 저 만평을 보고 재밌는 게 네. 만평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웨이터 입장에서는 네. 그 대놓고 못 먹는 거는 아니까 군침이라도 흘려봐.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 속마음으로서는 군침 흘리는 음식인 거는 맞을 겁니다. 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침이 가는 그런 음식일 거다. 아까 뭐 차린 것도 별로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네 했는데 아니다. 꽤나 맛있을 거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14일, 28일 있을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서 상설특검을 갈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면 김여사 특검 이거 위헌적이에요, 안 받아요 했는데 상설특검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떡합니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설특검도 하고 또 특검도 하고 이렇게 상설특검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 특검까지 하게 되면은 네. 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거는 음식이 아니라 사약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이거 사약인데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게 맛있는 진수성찬인지 사약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일단 이 음식이 14일 날 일단 식탁에 오를 거고요. 이 음식을 몇 명이 먹을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도 이 음식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스로 거취 정해야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만취운전 강기훈 정리할 듯. 강기훈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지금 징계를 받은 상태죠. 이걸 좀 볼까요?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면허 취소 수준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 800만 원을 물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9월 정직 2개월을 결정을 했고 지난 5일 징계가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징계가 종료가 되고 병가를 냈다가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귀한 강 행정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죠.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현재 인적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행정관은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님, 네. 사실 통상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 면허 취소 정도의 음주운전이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바로 사퇴를 하거나 하는 좀 늦은 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냥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능력이라든가 전문성 이거보다는 도덕적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는 정서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의 통치권, 소위 말하는 통치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누구든지 간에 원하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인적쇄신을 하겠다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통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밑에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나오는 일련의 이런 어떤 인사에 대한 보도 내용들은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즉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잘못을 했거나 또는 그러한 어떤 질타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달라진 용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뭐 참모진 누구 자진 사퇴하도록 하든지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 통치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을 뿐이지 인적쇄신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지금의 흐름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흐름이냐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직접적으로 실명을 얘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람이 8명이 있다고 하죠. 누구냐? 강훈 전 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그리고 강기훈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훈 비서관의 경우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관광공사 사장에 지원을 했고 최종 3배수에 남았지만 어쨌거나 자진 철회를 했다라는 거. 김호진 비서관의 경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았어요. 지원한 상태인데 일단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제자로 다시 병가 끝내고 복직했다는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아마도 거취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는 3명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8명을 얘기를 했죠. L비서관, C비서관, K비서관, H행정관, K행정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 의원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지 남은 5명도 거취가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쇄신을 할 거면 좀 티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행정관이나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네. 그 비서실장 교체로 가서 새 비서실장이 와서 자연스럽게 행정관들이 교체되는 모양새로 가는 게
훨씬 맞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누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내외가 비토권이 없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뭐 원희룡 장관도 뭐 한바탕에 오를 수 있고요. 그럼 뭐 일기 내각에서 아마 차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비서실장부터 바뀌면서 전체 좀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뀐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올 것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예지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인사에 관한 것은 그 시기와 방법 등등이 이제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이 시기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 여러 가지 구설수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50대 50입니다. 인사가 일종의 메시지라는 형태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네. 인사를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인사를 했다 해서 국민이 바로 전환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인적 쇄신 대통령실에서도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살살 좀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뭐 이런 부분들 자진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거치 곧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윤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보좌하는데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보좌하는 기능이 상실된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조치를 할 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가능한 수준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죠.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친윤도 대통령께 부담되는 분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좌진 참모진들은 알아서 가십시오라는 얘기가 지금 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상희 의원님 네. 원래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핑계죠. 네, 나갈 수 있는데 핑계를 대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가 조금 전에 뭐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네. 역시 뭐 제가 한 얘기 연장선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떤 정확한 잘못이 있어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서 신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통치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신성의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이런 인적 쇄신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말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상당히 편한 부담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유 내 몸이 아니야 놔줘야 가지라는 말은 핑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교체를 제가 예견을 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담화 이후에 네. 비서관이나 행정관 몇 명만 바뀐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정관 인사 정도의 관여를 한 수준밖에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높은 비서실장 정도가 교체가 돼야지 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 말단 지역적인 인사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서실장까지 교체까지 제가 좀 예견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상희 의원님이 대단한 예지력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자진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비서실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진해서
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본인도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운영위 출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디펜스도 하고 하셨지만은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대통령실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바꿀 수는 없고 그런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조를 가진 비서실장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상효 의원님 짧게. 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압위에서 흔들릴 경우에 자칫하면 내 거취를 경솔하게 이야기했으면 할 경우에 통치력이 또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의도 중심을 통해서 인적 네. 쇄신이 있을 것이다. 개각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인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얘기가 맞다면 이후에 이어질 추가적인 쇄신한 어떤 액션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키워드 고래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선거 앞둔 이 결백 여론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를 앞둔 이제 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 난 결백해라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내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 사람 김모 씨가 모른다 아닌다 부정을 했겠느냐. 내가 이거 해주세요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라는 얘기예요.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잠깐 사이에 등장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진실은 결국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무죄가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죄 지은 사람이 제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지금까지 기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네. 무죄 촉구 결의 대회라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결의 대회를 해서 무죄를 촉구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그러면 무죄를 촉구하면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예를 들면 선처를 바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그 죄가 없다는 것 자체를 촉구를 하는 결의 대회를 하겠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무죄다라면서 릴레이 네. 시위도 하고 네. 길거리에서 이제 16일 날 뭐 그 당일 날 판결이 내려지는 당일날 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씨 부인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그 검찰로 몰려가서 조국은 무죄다 그리고 정경심 사랑해요 라면서 얼마나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두 분 다 유죄였을 뿐 아니라 법정 구속도 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4년형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조국 지금 현재 전 법무부 장관도 현재 의원이지만 네. 그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서로 릴레이로 무죄 탄원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없어진다?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건 모르겠는데 주장이 아니라 촉구 결의대회 같은 이런 걸 하는 건 처음 봤다. 글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하신 말씀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심 선고 사흘 앞둔 이재명 100만 무죄 탄원 방벽 세운 민주당 경향신문입니다. 네. 100만 무죄 탄원이라는 방벽을 민주당이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검찰이 주도하는 제1야당 대표 탄압 중단하십시오라고 민주당 이 소속 지자체장 그리고 뭐 광역 의원들 다 이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더불어서 단순히 그냥 국회 본청 앞에서 이 플래카드 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탄원 촉구 서명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했을 때 10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10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한 상황. 굉장히 많이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선거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거날 오전 11시에 다 법원 앞에서 모입시다라고 해서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여기서 집회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아까 저희가 본 기사는 경향이었었지만 조선일보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조선일보 볼까요? 이재명 개인 재판에 170석 제1야당 역량이 총동원됐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봤네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시각으로 봤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있어서 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져서 야당 대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을 겨뤘던 이 정적에 대한 어떤 보복성 정치 수사가 과연 온당했느냐라는 출발점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게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호소지요. 네. 통상 일반인에게는 이런 무죄 탄원이라는 게 흔치는 않지만 정치인에게는 다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김정일 최고께서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불과 한 4, 5년 전만 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해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을 탄원하는 촉구대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특히나 옥중투쟁이라고 했죠. 날짜까지 세가면서요. 무죄 석방을 시켜달라.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럴 수도 없고 이거는 정치적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어떤 탄핵 청원이라든지 탄원서들을 서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조선일보처럼 170석 제1야당 역량이 총동원됐다?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복 수사하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을 위해서 170석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그냥 무죄 탄원 서명 이런 거가 우리가 왜 하냐.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적 기소가 돼서 정치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 그래서 무죄 탄원 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용태. 근데 탄원과 촉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건 이분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지만 네. 이러이러한 공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걸 석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는 거하고 네. 이 사람은 무죄라고 이렇게 촉구에는 상당한 강요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건 저는 무죄를 촉구한다는 대회는 처음 봤어요. 탄원을 하고 청원을 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촉구대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이 무슨 혐의가 있어요. 그럼 재벌이 자기 계열사 그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무죄 촉구 결의대회를 해. 판사한테. 네. 그럼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왜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런 길거리에서 주장할 만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인데다가 네. 자기 주변에 변호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놔두고 길거리로 나가서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촉구 결의대회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법제도는 필요 없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탄원과 촉구는 명백하게 다르다. 촉구는 강요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자기가 분명히
주변에 많은 뭐 이 쟁쟁한 변호인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촉구 대회를 하는 거 이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느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촉구도 하지 말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됐으면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무죄입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외치는 게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과도하게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재판부가 이거를 압박으로 느낄지 네. 아니면 괘씸죄로 여길지 그거는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재판부가 압박으로 느낄지 괘씸죄로 느낄지 누가 아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만약에 김호중 씨가 가수 네. 김호중 씨가 본인들의 팬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무죄 촉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재판부가 이것을 괘씸죄로 여길지 아니면 압박으로 여길지 압박으로 여기죠, 당연히.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1야당. 170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의 재판인데 저렇게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와서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 그걸 압박으로 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 대한 그런 심각한 침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김호중 씨라든지 재벌에 대한 예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현상. 네. 결국에는 숙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1야당에 있는 170석의 의원들이 왜 나섰겠어요? 뭐냐면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엔 야당을 말살하려는 거 아니냐. 이건 당을 지키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반대로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국민의힘에 대한 대표가 그런 일을 역지사지로 겪었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건 정당이 아니죠. 네, 지금 두 분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분명한 건 여야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서영수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된 걸 보면서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 재판 생중계하자 그랬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생중계하자고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 이제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주장하는 것도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고 트럼프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자, 생중계하게 해주십시오.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죠? 재판부가 합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이게 알 권리에 충족이 된다면 이거는 공개합시다 하면 그 주장을 반대했던 사람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1절만 하시면 돼요. 한가롭게 집권여당 대표가 생중계를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 주장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무죄를 뭐 한다면 생중계를 해라. 이게 논리 기결성이 안 맞는데 결국에는 정쟁화하는 부분들은 참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너무 좀 한가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중계하고 안 하고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건데 왜 1절에서 안 끝나고 2절, 3절 계속하냐 집권여당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뭐 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죠. 그거야 뭐 결정하면 그다음엔 얘기 못 하죠. 뭐 결정된 걸 못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진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고 본인 변호사시고 그다음에 토론의 달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방송은 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 할 때도 그때도 생중계 하자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결사 반대해서 결국은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재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렇게 무혐의, 나는 무죄다라고 105만 명의 뭐 그게 실제로 중복 서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서명까지 받고 의원들 동원해서 릴레이 그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은 생방송을 해서 중계를 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라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그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아니 재판정에서 대통령도 그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재판정에 가면 판사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고 앞에서 당연히 앉아있는 건데 네. 그 재판정에서 앉아있는 것이 나는 쪼그러뜨리고 앉아있는 거니까 이건 초라한 거다. 본인이 뭐 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심스럽다. 네. 본인이 변호사시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1절만 하지 재판부가 결정할 건데 했더니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결정 날 때까지 얘기할 건데 왜 뭐지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선 판례에 비춰봐도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 15일에 유죄가 나올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 앞선 선례에 비춰봐서 이거 유죄인데 유죄가 나올 건데 라는 얘기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진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 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일제히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고 법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다툴 때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본인들이나 상대방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인간 세상에 있어서 뭐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서 저건 겁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저 또 법원의 관계자들을 판사님들을 부를 수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서 또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저건 겁박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뭐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도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랑 민주당에서 릴레이로 의원들이 돌아가고 뭐 집회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 아니냐 정도가 저기는 더 심하니까 저건 진짜 부담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마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극과 극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제 저희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저희 MBN 취재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 나라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선동 세력,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나는 건 물론 이재명 대표의 4개 남아있는 이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인 건데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나중에 확정 판결이 돼서 만약에 이 대선에 못 나올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헌정을 좀 중단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서영수 대변인.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헌정 중단 시도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MBN이 참 이 단독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저는 한동훈 대표를 나름대로 합리적인 좀 나름대로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음모론자네요. 저런 건 음모론자들이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출마가 불가능하기 전에 이날의 헌정을 중단시킨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을 갖고 있고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입장이라 이건 음모론이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참 그 한심스럽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공천을 주겠다고 했던 그 음성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헌정 중단에 이르는 사실들은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치 이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유죄 때문에 만든 것처럼 하는데 이런 음모론 실망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음모론 실망이다가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김정일 최고위원님. 아니, 저는 뭐 음모론 하면 민주당 아닙니까?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시작해서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탱크가 들어오면 그건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누구죠? 민주당 아닌가요? 음모론이야말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헌정 중단이 없을 거라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은 헌정 중단 아닙니까? 탄핵하자고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뒤부터 탄핵하자고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 탄핵 집회에 일부만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하자고 무슨 세미나 열고 했던 건 민주당 아닙니까? 그 헌정 중단 아닙니까? 그 걸핏하면 탄핵시키겠다. 판사, 검사, 무슨 뭐 장관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핵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도 이것저것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다 특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음모론을 뭐 한동훈 대표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 본인들이 한 얘기. 저희들이 보기엔 탄핵은 헌정 중단 사태예요. 그리고 뭐 탄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임기 단축을 뭐 1년을 해라, 2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헌정 중단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뿐이죠. 네. 조금 이슈가 좀 옆으로 갈 법하지만 두 분의 간극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헌정 중단이 별거냐. 그게 바로 민주당이 장애 집회 나가서 얘기하고 다른 야당이랑 가서 얘기하는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문다혜 씨죠. 문다혜 씨가 왜 등장한 것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출장, 방문, 유선조사 모두 거부한 문다혜입니다. 지금 문다혜 씨, 이 전 남편 이 특혜 채용 문제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불렀다 그래요. 볼까요?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지난달 중순 그리고 이달 1일 그리고 7, 8일 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다혜 씨 측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면 조사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뭘 요구를 했느냐. 출장 조사, 방문 조사 아니면 전화로 유선 조사 요건 어떻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다른 거 찾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제시를 했는데 다 노노노 왜일까요?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다혜 씨를 조사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대주다가 결국에는 다른 데 취업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뭐 뇌물 형식의 어떤 돈을 이제 교체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의혹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이 참 고약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와 그다음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이 되던 차에 이걸 끄집어내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진행을 했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뜩하겠습니까? 차라리 믿지 못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느니 재판장에 가서 밝히겠다.
결국엔 어차피 검찰 조서가 결국엔 증거 능력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네. 재판장에 가서 말하자면 거기서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거기에서 진술하고 거기에서 뭔가 밝히는 게 훨씬 낫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봤자 그걸 가지고 또 요리조리 언론 플레이하고 망신유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검찰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받지 않는 거다. 차라리 그냥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정에 나가서 거기서 무죄를 다투는 게 더 맞다라는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 문다혜 씨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이 사안, 이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피고인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문다희 씨보다 사실 전직 대통령은 더 조사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겠죠. 뭐 서면으로 하든 뭐 방문을 하든 하시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문다희 씨 주장은 저 주장은 뭐 저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수사 받을 때는 나 검찰에 가서 얘기할 거야. 검찰에 갔더니 나 얘기할 수가 없어. 법원에 가서 말할래. 법원에 갔더니 무슨 뭐 법조항 뭐 이거에 의해서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아무 결국은 진술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다 부인하고. 저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보도가 나오니까 아 나는 이제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당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면서 SNS를 통해서 자기가 막 방어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이 검찰에서 이제 그럼 저 진술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투적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수법인 것 같아요.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자기를 수사하는 기관을 악마화합니다. 그 윤석열의 검찰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약사범이나 강도들도 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하에서 난 수사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어떻게 그 자기들도 이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제도 자체를 갖다가 비난하고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 제도화에서 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배지 떼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또 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제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문다혜 씨에 대한 검찰 조사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네.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이 사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베팅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 달러 넘어서 3천억 원도 아니고 3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볼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선 직후 테슬라 주가가 약 28% 급등해서 머스크의 자산도 50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일 기준으로 할 때 3,137억 달러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37조 2,6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 뭐 기업가치 오르지. 왜 대선 때 많이 기부했잖아. 트럼프한테 기부하기는 했죠. 하긴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에 1억 3,200만 달러를 후원을 했다. 1억 3,200만 달러 후원했는데 기업 가치는 500만 달러가 지금 올랐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많이 남는 장사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결국엔 기업가는 기업가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미 대선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 선택했던 부분들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두 사람이 합이 잘 맞아서 한 기업인이 성장했다는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긴 하지만 머스크의 판단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역시
장사 천재다.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머스크 자산이 많이 올랐네. 와, 남는 장사했네. 때문에 머스크를 보는 것만은 아니죠. 오늘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누구야? 도지. 네. 도지. 이제 머스크인 거죠? 머스크가 좀 더 잘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선글라스를 낀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마치 터미네이터 같은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합성해서 이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래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 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머스크는 슈퍼 천재다. 트럼프가 인정한 남자. 트럼프가 이 당선된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면서 슈퍼 천재다. 우리가 이런 사람 보호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랬던 일론 머스크 지금 터미네이터 복장을 한 자신의 이 합성 사진을 올린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전에 올렸던 합성 사진은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또 자기 SNS에 올리곤 했었거든요. 네. 이거 뭐 하겠다는 걸까요, 대체? 그 일론 머스크는 좀 정말 특이한 그 기업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그 나사가 거의 포기했던 우주 항공 발사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렇죠.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네. 대단한데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기업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러운 게요. 네. 우리나라도 저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만약에 어떤 정치인들과 저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래서 만약에 그 정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아마 네. 기업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뭐 누구를 지지한다, 언론사도 뭐 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 뒤에 뭐 어마어마한 보복이 따를 거니까 이건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뭐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보면 굉장히 진짜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구나라고 뭐 부러운 측면도 있네요. 네. 하이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렇게 하이리스크를 그래도 감내할 만한 어떤 기반이 다져져 있는 문화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 토대가 좀 부럽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